안녕하세요. 덕질임장이에요. 새해 첫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계속 자금 계획을 저도 세워봤었어요. 대출 규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러던 와중에 12월 중순인가? 그 즈음부터 저한테 여기, 이 이름 뭐야? 에르메티아? 에르메티아 서초에 있는 그 나름 하이엔드 오피스텔 계속 되게 여러 분, 대여섯 분이나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보라고. 그래서 그 분양 상담사들이 거진 이제 하이엔드 같은 거 상담해 주시던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갖고 그 중에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하고 약속을 잡고 갔는데 오늘이 모아 오픈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전에 보러 가는 편인데 이분이 오후에 시간이 되신다고 해서 저는 사실 혼자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굳이 또 같이 가자고 하셔서 오후에 시간에 맞춰서 봤는데 얘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굳이 얘를 브리핑을 듣다 보니까 또 어, 제 저의 깐깐한 귀와 뇌에 이건 아닌데 싶은 설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는 이미 이게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야? 몇 세대 안 되잖아요. 75세대 중에 거의 뭐 한 50세대 가까이는 오늘 물론 가계약금이긴 한데 계약금 들어오고 호실 지정이 거의 끝난 것 같더라고요. 뭐 1층, 2층 있고 그리고 먹통인 뭐 13층 있댔나? 뭐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굳이 뭐 그런 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격 메리트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설명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얘부터 볼까요? 가격 메리트는 확실히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 현관 들어와서 주방 있는데 이거는 보통 좀 상급의 재료였고 여기도 그렇고 다 좋은 것들이었고 바닥재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벽은 이쪽 벽도 괜찮았고 이쪽이랑 똑같이 돼 있었고 이쪽 안쪽 벽은 여기는 도장 마감이었고 여기는 벽지로 되어 있었어요. 벽지로 되어 있었고 뭐 드레스룸이나 욕실 괜찮았고 특히 욕실에 그 샤워기가 천장에 아예 매립돼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갤러리 832에만 제가 있다고 했던 거 그거여서 그거는 좋았고요. 어 그리고 투룸인데 여기가 가격대가 괜찮긴 했어요. 1.5룸인 게 하나 있긴 했거든요. 1.5룸인 게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1.5룸인 거는 9억대부터 시작이었나 그랬고 나머지는 12억에서 15억 사이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거 치고는 뭐 하이엔드인 거 치고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일단 이거는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얘네 여기 내부가 어땠냐면 이거 도어는 제가 제대로 못 봤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괜찮았어요. 여기도 뭐 다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랬거든요. 그 서초 쪽은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서초 쪽 하이엔드를 보는 편이에요. 노년 쪽 하이엔드보다는 서초 쪽 하이엔드를 저는 조금 더 좋게 보는 편이에요. 개발성이나 앞으로의 수요나 그런 면에서 그래서 좋게 보는 편이고 그래서 보는 거지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기를 보는 거가. 이쪽에 집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제 22년에 나온 데잖아요. 22년에 오픈한 데고 하니까 여기 DSR 규제 걸린단 말이에요. 차주 단위 규제 걸리는데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에르메티아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아닌 나머지 오피스텔들, 아파텔들,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얘네들은 오피스텔이란 말이에요, 공부상. 그래서 세대수가 에르메티아는 100세대 미만이고 다른 것들은 100세대 미만인 것도 있고 이상인 것도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매는 보통 100세대 미만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들수를 보면은 전매가 가능한 것, 100세대 미만인 것, 에이펙스 같은 건 가능하죠.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 있죠. 한양수자인이나 뭐 아이파크 청라 이런 것들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쳐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예요. 그러면 용도에서 에르메티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자기네들은
업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용이다. 그렇게 하고, 그래, 좋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업무용이 아니냐 이거죠. 다른 것들이 지금 다 우리 분양권으로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분양권일 상태에서는 우리도 지금 다 업무용이죠. 용도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아직 세입자가 있지도 않고 이거 분양권 갖고 있는 상태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거용 아니고 업무용으로 하고 시작을 해요. 그 용도상에서 이 건축물 용도상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런 게 없어요. 분양권 상에서 우리도 업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려고 임대사업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 상태로 갔을 때 에르메티아나 아들스나 어쨌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우리가 개인 명의로 이거를 분양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모두 다 거의 임대사업자로 이거를 받으셨죠. 임대사업자로 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개인으로 받았을 경우 우리가 누군가에게 세입자를 넣었을 때 나중에 준공 후에 세입자를 넣었을 때 세입자가 여기 실거주하면서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주택수에 포함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거주 시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게 하려고 주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입자를 넣을 때 전입 불가 조항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로 봤을 때는 두 개가 다른 게 없거든요. 다른 게 없는데 에리미티에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 거는 대출이 70% 나온다는 거에 DSR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업무용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분양한 거 12월까지 분양한 거랑 그리고 지금 신규로 분양할 것들이랑 걔네들도 분양권 상태에서 업무용이다. 아직 세입자가 안 들어왔는데 그런 근거로 따진다면 얘네도 업무용에서 얘네도 70% DSR 안 걸린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누구나 에르메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는 여기를 추천한 사람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좋게 보고 간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뭐가 틀렸는데 이상한데 여기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DSR 걸린다 했죠. 그랬더니 계속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패스하고 다음 브리핑 해라 해서 듣고 왔는데 어쨌든 DSR에 대해서 다시 보자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임대사업자잖아요.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DSR이 걸린다는 게 지금 대출 규제 들어와갖고 이게 비주택이란 말이에요. 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비주택인 건데 이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상가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 비주택도 이제 DSR 걸린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까지 그 난리를 쳐서 막 몇 개씩 계약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도 남아있는 거 혹시라도 주술까 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만 무슨 수로 자기네만 업무용에서 DSR 안 걸린다고 하냐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다시 또 다른 분하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제가 12월에 계약을 몇 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저도 째려만 보고 있다가 12월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여러 개를 하면서 그 지점장님한테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제가 은행도 밝힐게요. 지점장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원래 전 대출이 0이었어요. 대출이 0이었는데 대출이 하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나도 이번에는 대출로 풀대출로 한번 사보자 해서 대출을 다 받았는데 이분한테 이게 뭐 DSR 걸리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상관없는 거 아니냐, 사업자는 상관없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쨌든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지금 법인이 아니고 개인 임대사업자잖아요. 개인 임대사업자기 때문에 비주택 그때는 이거 적용 전이었어도 개인 임대사업자면 결국에는 DSR에 걸린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잔금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도 그 얘기를 하셔갖고 아 그러면 그 분양되는 것만 사야겠구나. 분양되는 거는 어쨌든 이 중도금 대출까지는 거진
대출이 무조건 거의 나오잖아요, 비주택들은. 그래서 분양되는 것만 사야겠구나. 그때 마음을 진짜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점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10% 계약금에 60% 중도금에 나머지 30% 잔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전체에 원래는 70% 이제 비주택의 경우, 비주택의 경우 70%가 대출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85%에서 60%까지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게 뭐겠어요? 신용 등급이라는 게. 이거가 L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 개인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이 사업장의 신용을 또 보거든요. 이 매출이나 매출 소득,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개인의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도 본단 말이에요. 상환 능력을. 이거를 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여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담보물건의 90%를 뭐 반영을 해주고 거기에서 뭐 몇 프로를 대출해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도 어느 정도 보게 되어 있어요. 얘네가 그 불안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진 않잖아요. 이걸 어차피 보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기네 건 안 걸린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틀렸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정초에 꼭 해보자고 얘기를 한 거였기도 해요. 요거를 꼭 해봤으면은 내가 원리금을 얼마나 상환할 건지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끌. 여기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마이너스 통장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도가 이거 1억으로 하지 마세요. 1억으로 하면 안 되고, 9,900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근데 9,900도 아슬아슬해요. 이게 한도가 있잖아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 쓰지 않더라도 이 한도를 하면 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보고 내 전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가 만약에 지금 2억 이상은 그 DSR 40% 규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억에서 만약에 9,900을 빼면은 1억 1,100인가요? 아닌가요? 1억 100이잖아요. 1억 100이잖아요. 100. 이거, 이거밖에 추가 대출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신용을. 그러니까 2억을 넘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1억만 더 받을 수 있겠죠. 아슬아슬하게 100만 원 부족하게. 그러니까 여기를 마통을 또 무작정 너무 많이 뚫어두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마통 이자가 조금 싸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무작정 많이 뚫어두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신용이 대출이 있다고 본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DSR 40%에 걸려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근데 뭐 내가 마통이 막 한 50억 된다. 상관없죠. 50억으로 뭐 그냥 이거 대출 왜 받아요? 50억으로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게 대출이 없던 와중에 대출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얘네가 상환 능력을 보는데 그게 내가 만약에 지금 대출이 없다가 대출을 이렇게 세 개를 뚫어놨어요. 근데 이 중에 이만큼씩 계속 갚고 있어. 그러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1등급이었어요. 저는 1등급인데 여기서 대출을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등급이 바로 내려가진 않아요. 근데 몇십 점씩 깎이더라고요. 몇십 점씩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만 뚫어도 대출이 내려가더라고요. 대출이래. 그 신용, 그 나이스 점수가 내려가더라고요. 내려가는데, 대신에 저는 또 대출이 있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상환을 하잖아요. 돈이 들어올 때마다 상환을 하면은, 이게 또 상승을 해요. 상승을 계속 한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나는 추가 대출할 수 있는 게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애초에 대출이 없었다. 대출이 0이었다 하면은 추가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두 칸? 예를 들어서 아까 세 칸인데 이제 앞으로는 두 칸이 되는 거죠. 2022년에. 그래서 대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거는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여기 비상금 이거 원래 300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대출에 포함 안 된다고 해요. 이거는 대출에 그 DSR에 포함 안 된다고 하니까 보통 비상금 통장 은행 많이 쓰시면 여러 군데에서 뚫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DSR에 상관없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액으로 청약 넣으실 거는 이런 걸로 계속 왔다 갔다 넣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거 어 보험 대출이랑 그리고 증권 말고 뭐 있어? 은행에서 예담대. 요것도 대출에 DSR에 포함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DSR에 포함 안 되니까 요런 것도 이용을 하시는데 이 중에 예담대를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은행에 내가 대출을 활용했다. 이게 하기 때문에 또 깎여요. 나이스에서 점수가 깎이니까 만약에 내가 금방 넣었다가 뺄 것 같으면 다시 상환할 것 같으면 차라리 보험대출 이용하시라. 그리고 만약에 예담대를 뭐 14일 이내로 잠깐 썼다가 뭐 청약금 넣고 다시 이제 떨어져 갖고 환불 받았다. 그럴 경우는 여기서 금융거래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왕십리 큐브 스테이트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또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제가 계산한 거 보면은 뭐 분양가의 70%를 대출을 잡았던데 반공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이거 다 그냥 빼고 뭐 60%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은행이 많다더라.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소득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반전세로 투자하려고 계산했다기보단 전체 100% 금액을 이해하기 쉽게 쓴 거예요. 맞죠?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썼잖아요. 전체 10%, 계약금 10%, 그리고 60%는 중도금, 그리고 나머지 30%는 잔금인데 이 중에서 70%를 잔금 대출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쓴 거고 대출은 준공시 감정가 70% 나오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고 감정가가 보통은 한 90% 나오더라고요. 오피스텔은 분양금에서 90% 아니면 그때 시세에서 90%가 나오니까 거기에서 또 70%가 대출이 나오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고 소득이 적은 분은 DTI 규제를 받아서 60%대가 나오는 걸 텐데 1등급 기준 85%도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지점장님께 상담을 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85%라는 것도 지점장님 말씀은 제가 추가로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85% 풀로 나오고 만약에 85% 대출 금액이 5억이라고 쳐요. 내가 5억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신용 대출이 있었으면 만약에 1억의 신용 대출을 썼으면 1억을 빼고 4억의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준공 전까지 전체 분양금의 30%까지는 모으라고 권한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건데 이거 불인이 특집 건대 트리비앙 진짜 계약금만 있으면 되나요? 이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 30%까지는 모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서 1등급이 85%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분양가에서 85%도 아니고 감정가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감정가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감정가가 만약에 그때 시세가 분양가랑 동일하다고 치면 분양가보다 감정가는 한 90% 정도로 인정을 해주니까 거기에서 80%나 70%가 대출이 나오면 돈이 부족한 거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안전하게 30%는 모으라고 저는 권했거든요. 건대 트레비앙 얘기할 때도. 큐브도 마찬가지예요. 큐브도 혹시 모르니까 30%까지 모아라.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는 제가 대출을 끌고 다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대출을 갚아야 된다 주의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 자기 자본이 쌓이는 거잖아요. 무슨 풀대출이에요. 적당히 해야죠. 풀대출로 임대를 놓을 시엔 후순위 대출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 잔금을 맞추시고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 말고도 다른 거 대출이 나가야 될 게 있고 막 뭐 아니면 뭐 아파서 뭘 해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금 10%만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로 이자 좀 높은 데 있잖아요. 최대한 대출 받아서 잔금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출이 많은 데니까 사람들이 임대 안 들어오려고 하겠죠, 보증금을. 그럴 때는 최우선권 변제 금액이 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다양해요. 그거를 알아보셔서 그 금액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고 임대 들어오는 사람도 안심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아니면 아예 전세를 놓으시고 전세를 놓는 것도 깔끔하죠. 근데 전세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상황 가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대출 걱정하고 이러니까 큐브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걱정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거 그냥 전세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맞긴 맞거든요. 전세 놓으시고 그 돈으로 잔금 처리하셔도 되고요.
잔금 처리한다는 거는 대출이 없이 간다는 거예요. 전세금 받아서. 그리고 이 경우 전세금이 또 그렇죠.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6억이에요. 근데 전세금이 그러면 한 90%? 96에 54, 5억 4천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6천을 계약금을 넣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도 대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돈도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30%까지는 모으라고 권하는 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모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다고 누가 얘기해요, 누가. 저는 그런 주의 아니거든요. 안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준공시 시세가 많이 오르면 자금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6억일 때 만약에 이게 7억이 돼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오르더라고요. 시세가 오르기는 해요. 그래서 6억일 때 뭐 7억이 됐다. 아니면 최소 6억 5천이 됐다. 그러면은 대출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3번, 이 세 번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들이 엄청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분양 상담사들은 분양을 해서 팔면 끝이에요. 근데 내 세금은 내가 내가 내야 되는 거고, 이거를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팔았다. 그거를 네가 검증 안 해보고 계약서 사인은 네가 했잖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 개인톡으로 질문하신 분인데 에이펙스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본인이 또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차주단위 DSR 예외의건, 분양 중도금 대출 등은 예외로 한다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외인가? 뭐 이거는 당연하죠. 중도금은 그 회사 보통 회사 보증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도금은 그렇게 한다 했어요. 그리고 잔금 그래서 저는 잔금이 이슈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업자로 받는 경우 DSR 규제는 피해간다. 주담대로 받아서 가계대출에 포함될 경우 모집 공고가 이건 주택담보일 경우인 거예요. 면제된다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로 받는 경우 DSR 규제는 피해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사업자로 받아서 DSR 규제를 피해 간다고 하면 에이펙스건 올해 분양하는 다른 거건 임대사업자로 받으면 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대사업자로 받았는데 잔금 대출을 임대사업자로 받아놓고서는 나중에 여기 전입을 세입자가 해버린다던가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DSR에 걸리는 게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자. 그리고 B주택도 올해부터는 DSR 걸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 거 있잖아요. 이분 거를 한번 또 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좀 비교적 최근 거 같은데 이분 되게 상세하게 잘 해두셨거든요. 이분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박 이것도 꼭 한번 보세요. 여기도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두 가지에서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DSR 걸리네 안 걸리네 이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여기가 전입 불가건 어쨌건 여기를 사업자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등록증 있는 사업자를 여기에다가 전입을 시킨다고 쳤을 때, 전입이 아니지, 놓는다고 쳤을 때 이 사람이 부가세를 여기서 이 사업장에서 자기가 실제 사업하고 있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부가세를 발행을 해야 여기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가 증명이 되거든요. 이것까지가 최종이에요. 이것까지가 최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두 개 영상을 보시면서 꼭 확인하시고 제가 그 두 개 영상은 링크를 달아둘게요. 그거를 이해가 될 때까지 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보셔야 되고 이게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시고 요거는 금융위원회 거 카드 뉴스인데 요것도 링크를 걸어둘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랑 시점이랑 제외대출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안 보시고 다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 하시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기준 금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억으로 내가 뚫어놨으면 썼든 안 썼든 1억이 내가 대출한 거로 여기는 보는 거예요.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도
상환 예정 금액만큼은 총 대출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해놨고, 차주의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산하여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 시 40%라는 거죠.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합산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시. 잔금 대출의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6억짜리를 뭔가를 분양하는 거를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잔금 대출할 때 70% 잔금 대출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2억이 당연히 넘죠. 6, 7에 40이 바로 넘잖아요. 그거 한 건으로도. 근데 제가 만약 기존 대출이 있다고 하면 완전 더 넘죠. 그러니까 DSR 적용된다. 40%밖에 안 나온다는 거고. 뭐 이것도 다 그런 내용이에요. 5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1억 8천만 원 있었으면 2억 초과되니까 40%만 대출 나온다는 거고, 기존 대출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원래 있던 원칙이에요. 아울러 잔금 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21년에 분양했을 때의 기대가 훼손하지 않도록 그때 거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DSR을 유보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그러니까 40%, 2억에 40%,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 대출 취급 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2단계 이전은 21년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적용 대상인가요? 21년 5월 분양, 22년 1월 올해 시작했죠. 2단계 2억에 40%, 24년 1월 이때가 준공인가 봐요. 그러면 잔금 대출 3억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시행일 22년 1월 올해 이후 신규 취급된 대출은 2억 원 초과 시 원칙적으로 차주 단위 적용 대상입니다만,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결국은 모집 당시 22년 5월 거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2억의 40% 대상 아니다. 비주택에 대한 보통의 잔금 대출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에르메트의 그 설명은 틀렸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따라서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 대출 취급 시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총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DSR 적용되나요?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의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따라서 DSR이 이미 40%를 초과했거나 추가 대출로 40%를 초과하게 되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추가 대출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다음은 뭐예요?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아까 얘기했죠. 300만 원 그런 거, 비상금 대출, 그리고 뭐 보험, 그리고 예담대, 적용 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은 안 된다. 포함이 안 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그래서 여기서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득이든 뭐든 내가 이거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DSR이니까 이거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개인 사업자면 매출을 늘리면 되겠죠. 만약에 매출 신고를 누락했으면 신고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다. 나는 월급이 따박따박 일정한데 내가 여기서 투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DSR을 내가 무슨 수로 늘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뭐 가족이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A랑 B 중에 A 앞으로 분양권 계약한 게 있고 얘가 나중에 DSR이 문제될 것 같다 하면 A 명의의 카드로 온 가족이 써야 돼요.
현금 쓰지 말고 A 명의의 카드로 쓰세요. 왜냐면 23년에 만약에 준공이 될 사람들은 22년 올해 카드를 써서 그 카드 사용 실적이 나의 소득 DSR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이금융에서는 카드 그 사용 내역도 보니까 DSR에 포함시켜서 내가 이만큼 상환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이 이만큼이면 카드 사용을 이만큼 내가 돈을 더 쓰라는 게 아니고 카드를 온 가족이 막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다 4명이 카드를 주고 쓰고 그 사람한테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를 써서 내 소득이 이만큼, 나는 이만큼 상환 능력이 있어 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22년 말에 이게 증명이 되면 이게 23년 5월쯤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5월에서 6월쯤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년에 준공인 사람들은 준공. 그 사람들은 그때 잔금 대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시급하게 22년도에 시급하게 이거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DSR을. 혹시라도 모자랄지 모르니까 세팅을 하셔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사실은 가장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그 엑셀로 정리하시는 그 본인의 이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모을 수 있는 이자도 상환하고 뭐도 하고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러면 또 여기서 카드를 사용을 해서 DSR을 또 높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23년에 준공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본인이 되게 엄청 너무 많은 거를 계약해두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기 나머지 20% 계약금 외에 나머지 20% 모을 수 있거든요. 요거를 좀 모으세요. 모으셔서 리스크를 줄이시기를 바래요. 물론 이게 규정이나 이런 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보면 15년인가 14년인가 16년인가 그때 16년 아닌 것 같아요. 14, 15년 언젠가 다음 주면 뭐 대출이 40% 나온다나 60% 나온다나 막 그래갖고 부동산이 그때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동산에 갔는데 갑자기 빨리 저보고도 하나 하라고 다음 주부터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막 그 난리를 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대출을 쫙 풀어줘요. 풀어주는 시기가 오기도 하니까 대신 언제 풀어줄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각자 하자. 저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지난번에 엑셀 해보셨다면 이제 카드를 사용을 어떻게 해서 더 나의 DSR을 늘릴 것인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DSR에 포함되는 대출과 안 포함되는 대출 있잖아요. 그것도 조금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올해 추가로 뭔가 투자를 더 할 여건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